트럼프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국에 가장 위협을 주는 나라로 러시아를 지목을 했습니다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나라가 중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특히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서 관여하는 국가, 대표적으로 중국이겠죠. 중국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전기전자, 철강, 의약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중국산 수입을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또 국내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서 중국에 진출했던 미국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은 일기 때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 더 강화해 가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정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제재 정책은 대단히 터프하게 갈 개연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의 아이들이 전망하는 것은 이렇게 제재를 중국에 했을 경우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0.5%에서 많게는 2%까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국에도 미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걱정들이 이제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호주의 관세로 인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한 가구당 추가적인 부담이 약 한 2,600불 정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문제가 어떻게 이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지긴 할 텐데요. 분명한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인 공세를 할 것이다입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칩스 앤 사이언스 엑스로 해가지고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2026년까지 지원이 끝나면 아마도 트럼프 버전의 새로운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가 나오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과 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 대단히 큰 변화는 과거에는 각 부처별로 산업 정책들을 해왔었는데요. 백악관이 주도를 하면서 의회와 협력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법안을 만들어내면서 펀드, 세액공제, R&D 지원, 각 부처 예산 지원을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강력한 산업 정책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국내 기업 위주로 생태계를 육성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만 미국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00을 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 보통 보조금을 받는 비율은 한 35%,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받는 것이고요. 세세한 부분은 제가 앞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보조금이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인데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TSMC나 우리 기업들도 보조금을 받긴 합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은 그동안 없었던 제조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대체적인 보조금의 지원은 대부분 미국입니다. 미국 기업들에게 강력하게 받고 있는 거고 인텔 같은 경우는 85억 달러를 받는데요. 저 보조금뿐만 아니라 국방부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서 많은 보조금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기업 위주의 보조금 지원 정책들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취약 분야라고 한다면 제조하고 후공정 분야인데요. 설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중국이라든가 대만이 많이 캐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는 미국이 아직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조업 부분인데요. AI 반도체라든가 차세대 통신용 반도체라든가 전력 반도체라든가 자율주행, 국방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반도체들이 대부분 대만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한 것들이 이제 새로운 제조 공정을, 새로운 제조 생태계를 미국에 만들겠다는 것이 미국의 이제 목표인데요. 실상 보면은 인텔과 마이크론이 로직칩과 메모리 산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적으로 기술적인 한계가 많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CPU에 특화된 그런 기업인데요. 실질적으로 로직칩을 첨단 공정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공정상에 있어서 기술적인 한계가 있고요. 또 후공정에 있어서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그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공장을 설치를 하면서 해외 인재를 많이 활용을 해서 기술 캐치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보면 싱가포르의 HBM 공장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미국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제조 생태계를 건립하는데 대단히 적극적이다. 특히 이제 그 후공정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인데, 인텔 같은 경우는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그 스핀오프 시켜가지고 본격적으로 로직 칩에 특화된 그런 그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역시 이제 후공정이라든지 패키징 부분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엠코와 같은 그런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소재 부품과 제조 장비에 있어서는 미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 재료, 특히 이제 포토 마스크라든가 포토 레지스트라든가 플로링 게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고요. EUV 장비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도 지원 정책들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정책이 펴지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기업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들었듯이 미국 행정부는 자국 정책을 지원하는데요. 특히 자국 기업들 간의 협력을 보다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역시 인텔의 제품을 또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젠슨 황이 엔비디아 이번에 그 CES 하면서 인텔을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 기업 간 협력입니다. 미국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서 생태계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에 했던 바이 아메리칸 정책들이 계속 또 강화될 개연성들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자, 우리 기업들은 역시 이제 경쟁적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고, 앞에서 이제 보조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만 보조금이 축소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조금과 관련된 요구 조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미국산 장비라든가 미국산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그 미국 내에서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미국 제품과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전문 인력을 또 육성을 해야 됩니다. 대학가의 학계 간 연계를 통해서 전문 인력 양성해야 되는, 이런 거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런 그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적인 미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욕구 조건들이 있는 거군요. 그렇게 보면 3나노, 4나노, 최첨단 공정인 2나노까지 미국에서 생산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 반도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반도체 산업 제조에 있어서의 그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경우에는 패밀리스의 그 부가가치가 높았던, 자본 투자가 적고 부가가치가 높았던 부분에 집중을 했고, 대부분 제조는 이제 대만이나 한국이나 중국에 의존을 했었잖아요. 제조업이 완전히 공동화된 상태였었고, 제조업 기반이 없으면 제조 혁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그 반도체 제조 공정에 있어서 생태계가 무너지고 이런 제조 공정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경쟁력을 영영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까지는 중국의 생산 설비를 활용하고 중국의 어떤 그 시장을 활용하고 중국의 장점을 활용해서 우리 기업들이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 있어서의 반도체 생태계, 앞에서 두 분께서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제조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그 수출 규제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세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미국으로 수출될 때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 일정 부분에 있어서의 무역 전환 효과로 우리가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상당 부분에 있어서 생산 설비를 중국이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생산 방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미국이 정말 더 강하게 나가서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전략은 반도체 공급망상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첨단 산업의 일부에 있어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인 목표였지만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중국을 아예 공급망상에서 배제를 하겠다. 저것이 이제 바로 이제 0% 디미니스 룰인데요. 우리가 그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이 원산지 증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완전히 자국산만 가지고 생산을 해서 수출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는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을 완전히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정적인 효과는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저랬을 경우에는 상당 부분 우리가 생산 라인서부터 다양한 변화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FDPR입니다. Foreign Direct Product Rule인데요. 미국산 기술이라든가 장비를 활용을 해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미국의 수출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 규정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을 계속 괴롭힐 수 있는 사안들이고, 지금까지 보면 이런 그 룰에 의해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2022년 10월에 수출 통제를 하면서 초기에는 약간은 효과를 그러니까 거두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기업들만 중국으로의 수출, 즉 장비라든가 제재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영향을 받았고 일본이나 네덜란드나 미국은 전혀 영향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가 그 A100이라고 하는 칩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을 했는데요. 그게 수출 규제에 걸리니까 A800이라고 하는 제품을 중국용을 다시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수출 우회를 한 겁니다. 그것도 규제가 걸리니까 중국에서는 팹리스가 상당히 많이 이제 발전되어 있는데요. 중국 스스로가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생산을 TSMC에 맡겨서 TSMC도 맡겨서 만들어 온 거를 중국 내에서 어셈블 하든지 아니면 만들어 가져온 걸 사용하든지 이게 우회를 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자 수출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들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 반도체를 더 강하게 제재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자 수출 통제 형태의 레짐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지고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도 중국에 우리 팹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들이 있죠. 다음 페이지는 우리 그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위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최근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반도체 산업을 6개의 산업 분류로 나눠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의 그 수출 시장 점유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고요. 옆에 보시면 33개 섹터로 나누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 점유율을 비교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반도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하고 로직 일부에서의 시장 점유율만 높고 보시는 것처럼 그 오렌지색이 한국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취약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이제 소재 부품 장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그만큼 우리의 소재 부품 장비가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와 제조 장비의 경쟁력을 시계열로 비교를 해놓은 것인데요. 일사분면 우상향으로 가면 갈수록 경쟁력이 높은 겁니다. 근데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보면 우리가 최상단에 있습니다. 가장 경쟁력이 높은데 문제는 2018년까지는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2018년, 19년, 20년 내려오면서 그 경쟁력 추이가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위상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거.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기술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조 경쟁력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해서 만들어낸 제조 경쟁력이고 그건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제조 생태계의 경쟁력과 연관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만큼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고 시스템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도 보시면 대만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 바로 밑에가 한국이거든요. 일본이 보시면 그 메모리 반도체도 보면 이쪽이거든요.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시스템 로직 칩에 있어서 상당 부분 경쟁력을 높여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조 장비를 보시게 되면 역시 그 일본하고 미국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은 수입에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생산하는 기술 경쟁력은 아직은 낮은 상태이고 중국은 여전히 경쟁력이 제조 부분에서 제조 장비 부분에서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중국 내에서의 그 6가지 섹터를 비교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내 시장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약간은 하향 추세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고 우리 경쟁국인 대만과 한국을 비교를 해놓은 것인데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 비교하고 또 중국 내에서 점유율 비교를 해보면 대만의 경우에는
미국의 제재가 강하게 취해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고 중국 시장에서도 점유율과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리 수업 분석을 다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실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기로 하고, 반도체 혁신 생태계라든가 여러 부분은 앞에서 우리 삼성전자에서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안기현 전무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한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혁신 생태계인데요. 지금 중국만큼 그 반도체를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그 비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전기인데요. 전기가 보통 팹 운영에서 비용의 30%를 차지하는데 안정적으로 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대단히 훌륭한 생태계를 좀 갖추고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는 모든 것들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범용칩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르게 우리를 따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제재 때문에 중국의 팹을 운영을 만약에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제재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술력 향상 때문에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스플레이 강국이었는데 디스플레이 다 먹히고 지금 다 뺏기고 나왔잖아요. 삼성 휴대폰 중국에서 많이 팔렸습니다만 지금 거의 점유율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반도체도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이 생산한 반도체들을 중국 기업들이 사용하게끔 강요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을 확장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부분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시장을 확대를 할 수 있는데 일정 부분 가는 거 다 먹힙니다. 어차피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나 중국의 반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아직은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나와야 한다면 그 팹을 다 미국으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국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생산해야 되는 그 생태계 자체가 대단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앞에서 산업 단지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요. 대만이나 중국의 그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는 이유는 국가 산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만에 가보시면 대만이 TSMC가 들어와 있는 이런 산업단지 가보시면 국가가 개발을 해서 거의 임대를 제로로 임대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땅을 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미리 조성을 다 해놓고 TSMC 들어오고 외국계 기업 들어오고 그 땅을 살 돈 갖고 기술 투자하고 장비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삼성전자에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냐. 국가 산단을 하는 것이 최적일 텐데. 근데 삼성은 또 자기들이 그 기술 보호도 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TSMC는 그런 거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 국가 산단을 적극적으로 만드셔서 반도체 산업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나머지 보조금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소부장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10나노, 4나노, 3나노, 2나노 이렇게 가면 갈수록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거기에 따르는 소재 부품 장비의 경쟁력도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 국내의 이 소부장 기업들이 그 경쟁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삼성은 설계부터 마지막 생산까지 이거를 소재 부품 장비 회사와 같이 머리를 싸매고 장비는 이렇게 공급해주고 소재는 이렇게 공급해줘야 되는데 기업들이 못 따라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다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기반이 되는 건 따라올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외국인 기업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들 기업을 데리고 와서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게끔 외국인 투자 정책도 전략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